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하락기 신고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매수는 수익률 계산 후에 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기 신고가는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기 신고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표를 보면 이것은 그 상승기에 신저가가 만들어지는 사례입니다. 분명히 그 아파트 시세가 쫙 오르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신저가가 발생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일단 A는 아주 오래전에 아파트를 12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대문자 A는 소문자 B한테 13억에다가 이 물건을 팝니다. 자, 소문자 B는 대문자 A의 아들이 아니라 대문자 B의 아들입니다. B가 만약에 대문자 A의 아들이라고 하면 세금 폭탄 맞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자, 대문자 B는 옛날에 그 12억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현재 시세가 20억인데 이 대문자 B는 소문자 A에게 13억에 팝니다. 이 소문자 A는 저 위에 표에 있는 대문자 A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교차로 신저가로 그 주고받는 거죠. A하고 B가 서로 친구 사이인데 자, 우리 양도세 그냥 물 필요 없이 싸게 서로 우리 아들들한테 저가로 그냥 팔고 우리는 양도세 내지 말고 우리 애들 그냥 증여를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증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충분히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신저가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 금리도 올라가고 가격이 막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뜬금없이 그 신고가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좌측표를 보면 X로부터 A는 아파트를 18억에 샀습니다. X로부터 A가 18억에 일단 아파트를 구매를 한 다음에 이 A는 B한테 다시 팝니다. B한테 팔 때는 20억에 팝니다. 20억. 자, 취득세하고 뭐 여러 가지 경비들 플러스해서 양도세 거의 안 나오게끔 해놓고 그 정도만 상승하도록 20억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또 한번 만드는 거죠. 우선 18억이 신고가였는데 20억으로 신고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A는 그 B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등기에 나오죠. 채권자 A한테서 B가 돈을 빌렸다. 자, 실제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이 나올 건데 채권 최고액은 한 25억 정도 찍힐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빌려준 금액은 한 19억 정도 빌려주고 이자를 한 6% 약정을 하면 그리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1년 정도 있으면 이 19억이 20억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표면적으로는 B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 소유입니다. 자, 이런 근저당 설정 거래로 신고가 충분히 만들 수도 있지요. 자,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요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 우선 이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그 NPL 경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NPL 경매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쉽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물건이 경매로 나옵니다. 경매로 나오는데 분명히 20억의 신고가 찍은 물건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딱 볼 때, 요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이 물건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10억 정도다. 실제 가치는 한 1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채권, 부실 채권이죠. 19억 근저당, 실제는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 20몇 억일 건데 그 채권을 일단은 쉽게 19억이라고 보고 그 19억짜리 근저당을 10억에 삽니다. 실제 선수들이 볼 때 이 낙찰이 한 10억 정도에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다. 물론 뭐 어쩌다가 미친놈이 15억, 16억 쓸 때도 요즘 많지만 일단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자, 10억이 적정 가격이다. 그래서 그 근저당을 10억에 사는 거죠. 혹시나 11억에 또 낙찰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억에 그대로 삽니다. 근저당 19억을. 그러고 나서 입찰을 합니다. 22억에 입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입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19억짜리 권리가 있는 근저당을 10억에 산다고 10억을 투입했지요. 10억 플러스 자, 입찰 22억 썼죠. 플러스 22억. 그런데 입찰 후에 근저당 19억이 내 권리이기 때문에 22억 중에서 19억을 내가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9억. 그래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13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22억 신고가를 찍지만 실제 내가 들인 돈은 13억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엄청 많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파트는 신고가 22억을 찍었죠. 그래서 내가 팔 때 22억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뭐 22억을 못 받겠지만 어쨌든 22억에서 내고 하는 거랑 뭐 13억에서 내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일단 아파트 신고가 22억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투입 비용은 13억. 사실은 20억에서 지금 7억이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신고가 22억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면 엄청 유리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한참 지나서 아주 먼 미래 뭐 운이 좋으면 조만간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먼 미래에 20억에 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억 이익인데 내가 다주택자라도 이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내가 22억에 사서 20억에 손해보면서 판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 NPL 경매인데 자, 이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 접근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NPL 경매는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거 접근하는 거지 함부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자, NPL 경매처럼 매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바뀐 부분은 노란색만 바뀌었습니다. 자, NPL 경매 대신에 그냥 매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저당 지금 19억짜리를 10억에다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19억짜리 근저당 A씨는 19억짜리 근저당을 10억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대신에 매매 계약 22억에 하는 조건으로 우리 계약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22억 신고가 찍히죠.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13억에 사는 것이죠. 매수자는 당연히 13억에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아무리 실제 가치가 10억이지만 지금 뭐 대한민국 아파트 그 거품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5억, 16억, 17억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정확히 분석한 사람도 13억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억에 이 물건을 산 사람은 싸게 사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고, 판 사람 A는 신고가 찍어서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A가 달랑 이 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으면 이건 뭐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지만, A가 여러 채를 들고 있다면 이거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자, A가 들고 있는 아파트 총 10채입니다. 10채인데 지금 펌프질 방금 본 그 계약 그거 한 건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펌프질 안 했을 때를 한번 봅시다. 당초에는 그냥 펌프질 하지 않고 팔면 지금 아직은 하락기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매수세가 조금은 있어서, 자, 18억에 지금 한 채 팔 수 있다. 한 채를 18억에 팔고 나면 나머지 9채가 남는데 거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뭐 한 10억 받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4억에 팔 수가 있다 라고 하면 9채 곱하기 14억 126억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금액은 총 144억입니다. 144억. 그런데 펌프질 한번 하는 겁니다. 펌프질 한 채를 이렇게 13억에 팔면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한 5억 정도 손해가 나지만 13억에 팔지만 신고가 22억을 찍는 겁니다. 신고가 22억을 찍었기 때문에 나머지 9채를 팔 때 조금 유리한 조건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채를 평균 16억에 팔면 144억을 받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합계 157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질 한번 함으로써 13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만 하겠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다. 자, NPL.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세계가 엄청 많습니다. 돈이 되면은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신고가, 신저가 이런 거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이 사람들 공자님 절대 아닙니다. 자,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광주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 보셨지 않습니까? 자, 결코 건설사, 시행사, 공자님 아니고 돈 내면 다 합니다. 뭐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들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 토건 세력들, 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믿지는 마라. 그런 것들 무시를 다 하고, 자, 물건을 거래를 할 때는 땅이든 뭐 아파트든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자, 가치 분석을 해서 가치가 가격보다 크면 그때 사면 된다. 자, 특히나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용적률 다 채운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임대 수익률하고 땅 한 평당 가격은 검토를 해보고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그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 살 때는 임대 수익률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사라. 그리고 신고가, 신저가 뭐 이런 것들, 뉴스, 건설사 홍보 자료 등등 하나도 들을 게 없다. 물건 살 때는 하나도 들을 게 없다. 자, 다 무시하고, 자, 내가 직접 최소한 임대 수익률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조심해서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